아이고, 어쨌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영광이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아무 데서나 할 자리가 없거든요. 제가 책도 꾸역꾸역 쓰긴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썼고, 내란을 경험하면서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엄청난 충격이었고, 이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질문을 해보지 못했던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 제도를 그대로 둬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고민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을 저도 국회에서 12월 13일, 13일이었나요? 그때 그 탄핵소추안 통과되면서 이제 여의도를 빠져나오면서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처음 하기 시작했죠. 이제 제가 처음 대통령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거는 이제 92년도 백선본 시절에 귤 한 알음씩 들고 강의실 돌아다니면서 귤 팔아가지고 코무드동까지 걷어가지고 대통령 선거운동 도우고 막 유세장 따라다니면서 이런저런 운동을 했던 게 시작이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뒤로도 이제 다양한 대통령 선거를 경험하면서 우리 후보의 표가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나올까, 그런 고민만 했지 이 게임의 룰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도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윤석열이 드디어 그 봉인된 그 깊숙이 봉인된 그 질문을 꺼낼 수 있게 사실은 도와주었다. 뭐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그 뒤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좀 파고들기 시작했죠. 예전에는 이제 제가 정치학과 관련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예전에 뭐 진보정당 운동도 하고 뭐 두루두루 뭐 폭넓게 관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 권력 구조 문제는 그냥 정치학 교과서에서 우리가 마주했던 의회제와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특성, 뭐 이런저런 비교를 해가면서 의회제는 무엇이고 대통령제는 무엇이고 그 정도의 교과서적 지식만 갖고 있다가, 이걸 본격적으로 고민하면서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그리고 그 깊은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가 평소에 질문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계속 찾으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의 답을 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를 이 책으로 정리를 해서 5월 초에, 4월 말에 5월 초에 냈던 것이죠. 그래서 좀 급하게 쓴 거라 이제 부족한 점은 너무 많아요. 빠진 질문들도 있고 좀 엉성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 큰 얼개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름 담으려고 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되겠다는 강박에 시달리면서 억지로 냈죠. 그래서 나중에 보완할 점은 많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 책을 보시게 되면 부족한 점들이 눈에 띄실 거고, 그때 뭐 기회가 되신다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게 그런 비판적인 코멘트를 받았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부탁을 받으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제에 대해 아무 말 하지 않기인데, 사실 반어법이죠. 왜냐하면 정말 아무도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사실은 그때 계엄 사태 때 제가 느꼈던 충격은 이제 대통령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질문을 하는 시기가 되었다, 봉인이 해제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진 못했어요. 몇 사람 만나기는 했지만 다시 그냥 새로 대통령 뽑으면 되고, 윤석열을 치우고 새로 제대로 된 좋은 대통령만 뽑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니냐,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고, 근데 일반 보통의 시민들, 정치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못했던 뭐 보수적인 혹은 약간의 진보적인 시민들을 제외하더라도 좀 진보 정치를 깊이 고민하고 실천하는 분들 사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더라,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서, 뭔가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진보를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뭔가 말을 좀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책도 쓰게 됐고, 이런 자리에도 초청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뭐 책 내용을 쭉 따라가면서 뭐 다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드릴 것은 아니고 그냥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한 11가지 정도로 작은 주제들을 잡아봤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11가지 간단하게 언급하기 전에 이제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으니까 이게 두 번째 공보물 제가 뽑아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뭐 내각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선거 두 번째 공약이 내각제 반대예요. 황교안은. 내각제 주장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후보들 중에. 어쨌든 이 사람은 부정선거 척결과 동시에 내각제 반대도 이 사람의 현실과 무관하게 신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5번을 지지하셨을 테고 저도 찍었지만 이 권영국 후보의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1번이 세상을 바꾸는 대개헌이었죠. 2, 3, 4, 5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공약들이었죠. 근데 1번은 아무 설명이 없어요. 대개헌의 내용이 뭐지? 궁금했고 한 일주일 전에 선거 한창 중간에 160페이지짜리 민주노동당 정책 공약집이 나왔죠. 보셨어요? 대충. 거기서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이 내용이 거기에 혹시라도 들어있을까 봐 찾아보았는데 역시나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제가 이걸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일단 선거가 끝났으니까 좀 우리가 부족했던 점, 좀 짚어봐야 할 점들을 제가 기록으로 좀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TV토론 3차 토론회의 때도 뭐 대충 줄기는 권영국 후보가 말씀을 했어요. 기본권을 강화하고 뭐 경제민주화 조항, 그다음에 공약집에 보면 개헌 시민회의를 통해 가지고 시민의 광범위한 참여로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지점만 좀 고민해 볼 지점을 짚어보면 공약에 보면 평시 계엄권 삭제를 넣었어요. 권영국 후보는. 근데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시가 뭔지를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시라는 표현도 좀 이상한 거고 왜냐하면 현재 헌법의 계엄 조항을 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예요. 대통령은 이걸 평시라고 보지 않고 그 자기 권한을 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평시 계엄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국무회의는 지금 심의면 하고 의결권 자체가 없어요. 재헌헌법에는 의결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국무위원들은 다 그냥 허수아비인 거죠. 그 상태를 어떻게 바꿔서 대통령의 독단을 제어할 것이냐. 그리고 국무회의가 그런 비상대권을 결의하더라도 의결하더라도 국회로 넘어가서 그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평시라는 표현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TV토론에도 권영국 후보가 말씀하셨는데 이익균 정권을 제기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익균 정권이 뭔지 아는 국민들은 너무 극소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았는데 이제 TV토론에서 그게 충분히 전달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고 그걸 떠나서 이제 정책으로 진지하게 논의한다 하더라도 이게 굉장히 논의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냥 무턱대고 재헌헌법에 이익균 정권이 있었으니까 다시 개헌하면서 도입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쟁점들이 있는 거죠. 당시에는 그게 논의되었던 게 45년 해방되고 나서 적산기업이 어쨌든 국가 부 전체의 70-80% 정도를 차지했고 이 적산기업들을 노동자와 함께 노동자의 참여와 함께 이제 운영을 하면서 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이익을 나눠줘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게 재헌헌법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건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후에 한 번도 현실화된 적이 없고 앙상한 원칙만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도 오케이를 했던 거예요. 논의가 길어졌지만 이승만이 그냥 대충 묻어가면서 넘어가자 그랬는데 나중에 슬쩍 한 말은 뭐냐면 이거 제대로 법률에서 규정할 수도 없고 제대로 실행되지도 않을 거다라고 이승만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현대에 와서 이 이익균 정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노동자와 자본가가 그 회사의 이익을 균등하게 나눠 갖자인데
현재와 같은 이중적 노동시장 구조와 삼중적 노동시장 구조, 특히 이중적이라고 할 때 2대8의 사회, 공공과 대기업을 다니는 노동자가 2라고 하면 만약에 이 이익균정권이 그대로 구체적인 더 진지한 논의 없이 적용이 되어버린다면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한테만 이득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단위를 넘어서서 보편적으로 이 이익을 어떻게 사회 전체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뒷받침돼야 돼서 하여튼 논의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데 환기하는 의미는 있었으나 좀 구체적인 정책이 되기에는 갈 길이 너무 먼 이야기였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 공약집에 보면 준대통령제라는 표현이 나오고 책임 총리제, 책임 장관제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제목만 있길래 내용이 있나 찾아봤더니 내용이 한 줄 설명도 없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준대통령제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당연히 필요하고 책임 총리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그것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책임 장관제. 원칙적으로 보면 책임 총리제나 책임 장관제는 어쨌든 의회제 요소예요. 의회에서 총리나 장관을 선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건지 이런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 좀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1번에 놓는 것은 의미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보통 사람들이 이거는 이해가 가지만 이게 내용이 뭘까 궁금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유권자들이 다 받아보는 유인물이잖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통성의 문제예요. 대통령의 정통성은 국회의 정통성보다 크다. 많은 대통령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드골. 드골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제 책에도 하나 인용을 했는데 58년에 이제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개정하면서 준대통령제를 도입을 하죠. 그러나 그때는 간선제였고 1965년에 처음 직선 대통령제가 실현이 되었고 드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자기가 직선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직전에 이제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권위가 다른 모든 기관과 어쨌든 국회 등등의 권위보다 우월한다. 초월적인 권위를 지닌다라는 강한 신념을 피력을 했죠. 그래서 사실 65년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잘 아는 1848년 루이 보나파르트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첫 직선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드골주의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보나파르티즘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포퓰리즘적인 권위주의 속성을 갖고 있고 이 사람도 직선 대통령, 국민과 직접적인 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보장받으려고 했고 웃긴 게 당시에 2차 대전에 보면 물론 드골이 자유 프랑스 운동을 이끌면서 레지스탕스 활동에 공을 세웠고 그렇지만 영국에 망명해 있을 때 처칠이 드골을 무지 싫어했더라고요. 루스벨트도 드골을 굉장히 싫어했죠. 왜냐하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착각하는 메시아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보면 끼리끼리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루스벨트도 사선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미국 수정헌법이 22조가 생겼죠. 2선 중임으로 제한하는 루스벨트 때문에. 그다음에 처칠 같은 경우에도 자기 그 애가 굉장히 강하고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드골만 그랬냐? 그게 아니죠. 이승만도 대표적으로 자신의 권위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다고 생각했고 이승만은 특히 초당파주의였죠. 정당을 싫어했죠. 왜냐하면 정당 파벌 이런 파벌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건 자기가 할 짓도 안 된다.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죠. 어쨌든 국회를 경시하고 정당을 무시하고 물론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당이 없으면 뭔가 많이 불편했죠. 왜냐하면 전달 벨트가 사실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51년, 52년에 자유당을 결성할 때 하긴 했지만 이제 자기의 기본적인 생각은 국회나 정당을 무시하고 자기가 국민으로부터 직선으로 선출되면 그 권위를 다 갖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정치학에서 이중적, 이원적
민주적 정통성, 정당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사실 좀 뭐 학적인 말이긴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했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리멜리 18일 쓴 막스가 등장하죠. 막스가 정말 이 문제를 탁월하게 묘사했죠. 막스가 브리멜리 18일에서 했던 표현은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를, 그러니까 국회도 국민이 선출하는 정통성이 있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는 정통성이 있는데 막스는 이걸 두 개의 갈라진 두 개의 머리라고 표현했죠. 좀 이원적 정통성보다 그게 훨씬 더 피부로 와닿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브리메르 18일에서 막스가 했던 이야기는 이제 국회와 대통령의 서로 다른 특성, 정통성을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묘사한 게 있는데 굉장히 탁월한 묘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에서는 이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낳아요. 대통령은 자기가 더 큰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모든 사태의 불씨가 되죠. 이승만도 그래서 이제 독재와 경향으로 나아갔던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특히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미국 대통령제를 많이 닮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 대통령의 권한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나라마다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도 의회제도 보면 순수한 형태가 있고 그렇지 못한 형태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보통 대통령제라고 뭉뚱거려서 보지만 각각을 보면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보면 입법 권한과 비입법 권한으로 나누어서 보았는데 비입법 권한은 큰 차이가 없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굉장히 권한이 낮고, 입법 권한에서는 미국과 한국만 보면 큰 차이가 있죠. 미국은 긴급명령권이나 예산권이 다 의회에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예산권도 국회에 있고, 국회에서는 약간 삭감만 조금 할 수 있을 정도이고 긴급명령권, 국민투표 제한권도 있고.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제가 미국 대통령보다 훨씬 더 권한이 많다. 또 하나는 미국 예를 자꾸 드는데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제 하면 4년 중임제도 사실은 그런 미국을 따라하려는 생각에서 나온 건데, 사실은 미국은 양원제 나라 중에서도 상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이고, 또한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세고, 그래서 연방정부에서 대통령과 의회 사이에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주정부에게 미치는 영향이 한국과 같이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어서 차이가 큰데, 이런 차이들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숫자는 어떤 의미? 이게 그냥 권한의 크기를 이분들이 자기들의 그 기준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어 3.5 들어간 무슨 네. 얘기시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밀한, 그러니까 뭐 키를 재는 것처럼 그렇게 객관적인 수치로 정확하게 재기는 어렵지만 나름 좀 질적인 평가에 기초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그 수치를 매긴 거죠. 그래서 뭐 대략적인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소야대. 이것도 이제 정치학에서는 분점 정부라고 그러고, 여대야소는 단점 정부라고 하죠. 국회하고 대통령을 한 정당이 갖고 있으면 단점. 그러니까 분점은 디바이디드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소야대 보통 이러면 뭔가 조금 예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실제로 제가 그 87년 이후에 37년간의 그 역대 정부 시기별로 다 나눠가지고 단점 정부하고 분점 정부를 한번 분석을 처음 해봤거든요. 이전에 자료가 없어가지고 제가 처음 책에서 계산을 한 건데, 대략 37년 가운데 분점 정부, 여소야대가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일 거라고 짐작하세요? 한 15년? 15년. 37년 중에 15년. 네. 또 다른 분은?
대충 여소야대 상황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정치적. 보통 언론에서 그 행정부랑 의회를 둘 다 잡고 있는 게 약간 더 예외적인 것처럼 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아, 이게 더 오히려 많다. 분점 정부 여소야대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는 모르겠지만 네, 약간 많다. 네. 거의 한 20, 30초 중에 20. 지금 저걸 빨리 보면 뭐 네. 저게 아니 이거는 일부예요. 일부. 예. 뒤에 빠졌어요. 저게 함정 같아. 그죠? 예. 단점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보면 37년 중에 단점 정부가 그러니까 여대 야소가 한 20년, 분점 정부 여소야대가 한 17년 정도 돼요. 생각보다 여소야대가 많은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이전 육공하고 이전 정부가 구분되는 유일한 특징이 뭐였을까요? 분점 정부, 단점 정부 관련해서 너무 쉽게 알 수 있긴 하지만 한 번 더 여당이 예. 압도적이죠. 예. 유일하게 한 번 더. 유일하게 단점 정부 기간을 가져보지 못한 정부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빡쳤을까요? 네, 그게 계엄의 원인이에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은 초헌법적인 군대에 의지한 계엄을 생각하게 된 거죠. 뭐 그렇다고 예,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분점 정부라고 해서 무조건 나쁠까? 사람들은 분점 정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견제와 뭔가 균형 뭐 이런 걸 생각해서 분점 정부도 필요하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경향신문 보니까 20대 중에 이준석 찍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국회와 정부가 다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견제해야 될 것 같아서 이준석만. 네. 이런 젊은이들의 생각도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많죠. 그래서 뭐 중간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정권을 심판하고 뭐 여당이 너무 셀 것 같으면 야당의 힘을 몰아주고 이걸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게 또 100% 맞느냐 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분점 정부가 빈번할 때 이게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징인데 이게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 교착 상태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는 거다. 그다음에 사실은 정치 양극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분점 정부하고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죠. 대통령과 국회가 충돌하면서 양극성이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대통령제와 양당제 양극화하고 더 친화성이 있다는 걸 이런 현상에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분점 정부가 되면 이 여당은 어떤 머리를 굴리게 되냐면 인위적인 정계 개편, 의원 꼬우기. 그래서 DJP 연합이나 민자당 3당 합당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인위적인 정계 개편이었죠. 그러니까 정당 정치 자체가 왜곡되고 형해화되죠. 인위적인 개편을 통해서 정당 민주주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침식당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뭐든지 all or nothing은 아닌데 분점 정부의 문제점들 그로 인해서 정치가 어떤 악영향을 받는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는 거고. 다음은 제가 사무실이 김대중 도서관 한켠에 있어가지고 김대중 관련 자료들을 가끔 접하는데 제가 자서전을 읽다가 이 부분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대중이 이제 초창기부터 보면 4년 중임제 처음에 지지했다가 어쨌든 87년 이후에 5년 단임제 합의하고 어쨌든 계속 대통령제 지지자로만 알고 있는데 말년에 그의 생각은 바뀌었다는 거죠. 책에 인용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책에서 쭉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10명의 대통령. 이거는 박근혜, 윤석열 등장 이전이죠. 그래서 만약에 김대중이 더 오래 살아가지고 박근혜의 탄핵과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을 봤으면 이 생각은 더 확고해졌겠다라는 거죠. 심지어 김대중은 미국 부시 대통령 예를 들면서 미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까지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약간 오지랖이 조금
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런 생각까지 말년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적이어서 책에도 인용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 이름을 쭉 나열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대통령 선거 명부에 이름을 올린 세 사람이고 나머지는 민주당 계열, 국민의힘 계열 사람 정치인들이에요.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 뭘까요? 보신 분 빼고 어렵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그거 대통령제를 네, 지지하는.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근사치. 그러나 대통령이 되고 싶다. 한 번씩 예. 보고 나온 사람. 조금 더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내각제를 반대하는. 아니면 아,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답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어렵나요? 개혁. 뭘까? 4년 중임 대통령제 지지자들입니다. 공약에서도 밝혔고 이런저런 인터뷰나 정책에서 다 밝혔던 사람들이에요. 신기하죠? 이들 사이에 내란 세력과 아닌 세력들 사이에 저런 엄청난 공통점이 있을 줄이야.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지하나 다음에서 보실 이 내용은 제가 막 여기저기 다 찾아가지고 끄집어 올렸는데요. 이승일까지 있다. 예. 다 아시는 분들이죠. 네. 이 사람은 뭐 부정선거교, 그다음에 아까 내각제 반대교인데 이 얘기를 했던 시점이 나경원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떨어졌던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등을 다 내각제 세력이라고 황교안은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나경원을 떨어뜨린 세력들이 내각제 세력이다라고 공격하는 글이었어요. 비슷한 시기에 나경원은 또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자기 보고 내각제 지지자라고 한다면서 억울해하는 이야기를 했죠. 우원식도 개헌 이야기 꺼냈다가 민주당 골수 지지자들로부터 이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 욕을 먹고 그걸 이렇게 해명하는 글을 써야만 했어요. 김문수도 이야기했죠. 김문수는 내각제 다 반대하고 있고 자기는 그때 김문수와 어쨌든 황교안 등 골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고 제왕적 국회가 문제다라면서 이게 내각제는 제왕적 국회를 만들려는 음모다 이러면서 내각제를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한덕수도 처음에 바로 개헌 이러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뛰어들었는데 이때 또 한덕수를 공격하는 무리들은 저 내각제 개헌 세력들, 내각제 음모. 그러니까 헌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4년 중임제 지지자지 내각제 생각도 해본 적 없다라면서 해명을 했죠. 이 유일하게 다른 우리 존경하는 이송일 작가님과 영화 감독님 저 기후위기 시대 춤을 추어라 그 책 굉장히 감명 깊게 잘 읽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격가지 이야기지만 거기 나오는 탈성장과 생태사회주의의 결합을 조금 도식적으로 설명하신 부분은 나중에 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와 별개로 이분도 다 맞는 말인데 약간 오게티 내란 세력들이 앞서서 내각제를 하자고 설치는 것 그렇게 설친 내각제 세력이 없었는데 이게 보면 이런 분들까지 이렇게 그냥 무의식 속에 내각제는 무조건 나쁜 것 그러니까 이 기성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진보 진영의 굉장히 생각이 깊으신 분들도 속아 넘어간다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내각제가 일종의 뭐랄까 정치권에서 혐오의 표현, 혐오의 딱지로 작용하는 거죠. 싫어하는 상대에게 쟤는 내각제 세력이야. 이런 걸 참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무의식 속에 막 이런 게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이걸 바꾸는 게 정말 크다. 아직도 87년 어렵다. 그런 생각이 권리가 왜 생겼는데 예, 그걸 놓으라고 이런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은 4년 중임 대통령제 이야기했지만 이게 사실은 여론조사에 보면 뭐 개헌을 만약에 동의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게 대략 한 40% 안팎의 지지가 나와요. 그다음에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자도 한 40% 정도고, 그다음에 그 외 소수가 이제 의원 내각제나 준 대통령,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지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좌우를 막론하고 이게 뭔가 개헌 이게 되면 제7공화국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러한가라는 거죠. 이건 개혁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 개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거의 핵심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예요.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정책의 연속성 관련해서 보면 4년 플러스 4를 할 수 있다. 8년인데 8년이 보장이 되나요? 재선에 성공해야 8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4년 만에 지금 5년보다 더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도박이다. 어찌 될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미국 4년 중임 대통령 예를 들기도 하는데 미국 현재 트럼프까지 조지 워싱턴부터 트럼프까지 45명의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연임 또는 중임에 성공한 트럼프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몇 명 정도였을까요? 또 퀴즈. 몇 명이라고요? 45명의 대통령 중에 연임에 성공한 대통령, 트럼프 중임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었을까요? 대략. 28명 정도? 예. 28명. 절반이 넘는 거네요. 많을 것 같아요. 진짜. 예. 조금 낮습니다. 실제는.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년 중임에서 8년까지 해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이 된 게 아니죠.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데 그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는 8년을 예상을 하고 중간에 선거가 있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건데 그 4년하고 똑 떨어지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4년 뒤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5년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첫 해는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시간 보내고 2, 3년 좀 뭘 하다가 마지막에 레임덕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만약에 4년 뒤에 재선이 있다고 생각하면 4년 내내 재집권 프로젝트에 골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더 포퓰리즘적으로 정치를 더 이상하게 만든다거나 어쨌든 재집권을 위해서 모든 정책들이 오히려 정책의 장기적인 연속성보다는 재집권을 위해서 더 몰두하게 만들 그런 역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사람들이 이게 뭐 민주당을 포함해서 많은 정치 세력들이 오랫동안 뭐 자기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라 무의식적으로 계속 지지를 하고 국민들도 계속 다들 그 얘기하니까 그냥 이 지지가 높은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이야기가 4년 중임제 말고 좀 싫어하는 사람들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대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부분이 많죠. 근데 용어부터 하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한국에서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학에서는 semi-presidential system,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반대통령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이제 준대통령제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한국에서는 이와 달리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 이원집정부제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관되게 의원 내각제, 내각제 말고 의회제라는 표현을 쓰자. 그 다음에 이런 말 말고 준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쓰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람 분권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분권 좋아하잖아요. 분권과 자치, 뭔가 진보적인 것 같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보면 권력 나누기로 생각하는데 권력의 총량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 나누자 이렇게 이해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권력의 민주화라는 걸 우리가 고민할 때는
수평적으로 권력을 분산하고 나누는 문제, 수평적인 민주화하고 수직적인 민주화 이런 걸 같이 총체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분권형 대통령제에서 그런 분권의 고민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대통령은 뭐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고 이런 분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준 대통령제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나 그런 이런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에서 그 분권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명확하게 그 권한을 나누는 게 어려워요. 예를 들어 뭐 남북 관계나 뭐 이런저런 문제를 생각할 때도 이게 내치하고 외치를 엄격하게 나누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권한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권력을 A와 B 사이에 나눈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렌트 레이파르트라는 정치학자는 이제 의회제라는 검증된 체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대통령제를 왜 결합해서 문제를 키우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분권형 대통령제, 준 대통령제는 대통령제와 의회제를 결합을 하려고 한 건데 대통령은 직선으로 그대로 뽑고 총리는 의회에서 선출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분권이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당이면 대통령제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 총리가 당이 다르면 대통령제 하에서 분점 정부, 여소야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가는 거다. 분권도 쉽지가 않다. 그런 거고. 그래서 누군지 아시죠? 홍태영. 예, 바로 아시네요. 80년대 운동권들만 잘 아는. 연극도. 예. 얼마 전에 소나무당 했더니 소나무당 그 송영길 감옥 가고 권한 대행. 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자랑처럼 이야기하는 게 DJP 연합 때 자기가 DJ한테 조언해서 DJP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자신의 그 성과를 놀랍게 포장을 하시는 분이죠. 어쨌든 이분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옛날부터 줄기차게 주장을 하셨어요. 이분 주장 중에 이제 이분은 의회제를 비판하면서 이거는 공화국과 번지수가 맞지 않다 이런 옛날의 논문 책에서 최근에 이 책이 뭐냐면 황태현 선생이 얼마 전에 낸 책이에요. 5월 달인가? 이 책 보면 한 4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앞에 한 150페이지는 자기 이전에 주장했던 내용 요약이고 뒤에 300페이지 가까이는 대한민국 그다음에 뭐 독일 대한민국 프랑스 이 각 나라의 헌법 국문과 영문 번역해가지고 한 300페이지까지 좀 양심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는 책에 부록 하나도 안 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큰. 그래서 이분이 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책에서도 좀 지적을 하고 있지만 약간의 왜곡,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 그래서 공화국과 번지수가 맞지 않다. 의회제는 뭐하고 결합하냐? 아니면 중소군주국, 입헌군주가 있는 나라에만 어울리는 거다.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의회제의 시초는 영국인데 영국은 중소군주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표를 그려서 OECD 국가의 이제 의회제 등등 이걸 분류를 해본 적이 있는데 38개 OECD 국가 가운데 26개가 의회제로 제 기준에 따르면 분류가 되고 그 가운데 12개 국가는 입헌군주 의회제이고 14개, 그보다 많은 14개 국가는 공화국 의회제이거든요. 그래서 공화국과 의회제가 결합한 현실과도 맞지가 않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인데 이제 전원법 선포 당시의 사진이고 많이 보셨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기억 때문에 한국은 처음부터 그냥 대통령제였구나 이렇게 그냥 자세히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의회제의 전통에서 시작했다. 이게 망각된 기억이죠. 한국 현대사에서 지금은 거의 잊혀져 간 그런 기억인데 사실은
초창기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지만 처음에 유진호가 기초했던 헌법 원안, 헌법기초위원회 원안 자체가 의회제에 기초한 거였고 대통령제는 없었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김구, 김규식 등이 빠지고 단독 정부가 성립되면서 이승만만 대통령의 유력한 인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승만이 워낙 강하게 이거 대통령제 내가 이야기한 거 안 받으면 나 안 해 이러면서 나 그냥 백의종군 할 거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한민당 등등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약간 굴복을 하면서 타협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대통령제를 다 내준 건 아니었고 당시 처음에 재헌헌법에 보면 4년 중임 국회에서 간선하는 대통령이었어요. 또 국무총리는 국회 승인을 얻어야 했어요. 또 하나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의회제의 핵심적인 요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재헌헌법에 나와 있는 대통령제를 의원 내각제형 대통령제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순수 대통령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역사도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어쨌든 6.25 전쟁 그 다음에 한강다리 인도교 폭파하고 등등 하면서 한 번도 사과 안 하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부산에 가서도 열받아가지고 1950년 전쟁 직전에도 의회제 개헌안을 내고 그때는 수가 조금 적어서 이제 무마가 되었지만 1952년 5월 달에는 의회에서 123명이 그 의회제 개헌안을 냈어요. 그때 국회 정원이 183명이어서 123명은 3분의 2 플러스 1 절묘하게 개헌안을 저지선을 넘기는 의원 수가 그 의회제 개헌안 발의에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48년에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다시 국회에서 간선으로 대통령 돼야 되는데 52년 선거를 앞두고 의회제 개헌안을 내네? 나 대통령 또 못 해먹겠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52년 5월에 우리가 잘 아는 부산 정치파동 발췌 개헌 하면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게 되죠. 그때가 52년 5월 25일 자정에 이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5.16 정치파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5월부터 7월 개헌까지 시기를 정치파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때가 사실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거의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죠. 그때 이루어졌던 거고 그게 이후에 뭐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독재의 씨앗이 된 것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이승만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의회제는 당시 사람들 이승만 독재와의 거의 반사적인 대립물이었죠. 이승만 독재가 물러가면 당연히 의회제를 하는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고 4.16 혁명 이후에 당연히 의원 내각제 개헌 기초위원회 이렇게 만들고 제2공화국이 뭐 별다른 논의나 반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들 의원 내각제에 동의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승만 이전식으로 잠깐 올라가 본 건데 임경석 선생이 1990년대 초에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지고 이제 발견한 문서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조선공산당 26년 중앙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선언 가운데 정치적 요구 제1항이 이 내용이에요. 읽어보시면 뭐가 핵심인지 바로 이해하시겠죠. 의회 민주주의, 의회제가 당연히 기본적인 정치 강령의 주요 형태였죠. 행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생각은 당연히 없었고요. 당시 이제 일제주의자들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의회제가 가장 기본적인 의회 민주주의 핵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고. 아까 그 임시정부 구성도 보면 1919년에 이제 4월 달에 국무총리제로 임시정부가 출범을 해요.
그다음에 9월달에 1919년 9월달에 대통령제로 살짝 바뀌고 이때 이승만이 이제 또 강한 압력을 넣어가지고 대통령제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근데 이제 대통령이 된 이승만이 제대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23년에 탄핵되죠. 그리고 25년에 그 임시정부 헌법이 개정되면서 국무령제로 되었다가 그다음에 국무령이 이제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직책인데 그 뒤에 이제 국무위원 집단 체제로 갔다가 1940년 이제 중央정부 들어섰을 때 김구가 이제 주석이 되면서 주석제로 됐는데, 주석이 이전보다 약간의 권한이 많아지긴 했지만 이승만 시기의 대통령제도 사실은 의정원, 임시의정원, 국회에 해당하는 거기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구조였고요. 탄핵도 거기서 했던 거였고요. 이승만 시기에 대통령의 권한이 잠깐 높아졌고 김구 주석 시기에 주석의 권한이 잠깐 높아졌지만 임시정부의 기본적인 그 권력 구조 자체는 의원 내각제가 기본 바탕이었다는 거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2공화국의 실패는 의회제의 실패다. 의외로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제2공화국이 의회제에서 정치 불안정을 겪어서 5.16이 발생했다. 군사 쿠데타가 이 의회제 때문에 군사 쿠데타가 발생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준 대통령제 때문에 나치가 집권했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고, 놀라웠던 게 얼마 전에 민주당 부대변인이 어떤 언론사 뭐 대담 프로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각제 반대한다면서 제2공화국 봐라, 그런 정치 불안정을 겪으니 5.16 쿠데타가 일어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누군지 아시죠? 네. 아시는 분 빼고. 형님 왼쪽이 JJ 장면. 아, 거꾸로 하셨는데? 거꾸로요? 윤보선! 윤보선 이쪽이다. 예. 네. 예. 당시 의회제가 뭐 정치적으로 완벽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의회제에 대한 게 상식이 되었지만 운영상에서 뭐 갈등이 있고 문제가 드러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9개월밖에 안 됐어요. 9개월 동안 뭔가 완벽한 의회제가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당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만 간단하게 언급하면 윤보선은 사실은 실질적인 권력은 없어요. 헌법상에. 원래 의회제 대통령은 상징적인 권력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권력은 총리가 다 갖는 거예요. 이공화국 헌법에서도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윤보선은 민주당 구파의 보스였고 장면은 민주당 신파의 보스였는데, 이렇게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되면서 그 권력 투쟁, 당 내부의 권력 투쟁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싸움으로 비춰진 거죠. 그런 문제점은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것 때문에 쿠데타가 정당화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논리와는 조금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거의 막바지로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의회제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연대의 주력 사업과 연결되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걸 구분해서 많이 봤는데 제 책의 핵심적인 주장은 이 둘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둘을 묶는 말이 없어가지고 편법을 쓴 게 하이픈을 넣어가지고 의회제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을 의식적으로 책에 많이 썼어요. 둘을 묶어서 통치 형태와 선거제도를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그래서 헌법에는 보통 보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선거제도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많이 서술을 하는데 독일은 약간 다르죠. 독일도 원칙적으로는 구체적인 제도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보면 그 헌법의 원칙이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헌법에도 보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거제도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표현이 있어요. 현행 헌법에 비례대표제라는 표현이 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이 1인 1표 어쨌든 투표 가치의 평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비례대표제하고 엮을 수 있는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걸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관련이 많다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 표를 하나 준비했죠. 유일한 책의 오타. 네. 이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직 다른 오타는 찾지 못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래서 OECD 국가 38개국을 보았는데 이 중에 26개 국가가 의회제이고요. 7개가 대통령제, 5개가 준대통령제예요. 근데 아까 제가 순수한 대통령제, 순수한 의회제는 잘 없다라고 한 게 하나의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대통령제와 의회제 사이에. 준대통령제는 그 가운데 있고, 근데 준대통령제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대통령제에 가까운 준대통령제가 있고 의회제에 가까운 준대통령제가 있어요. 대통령제에 가까운 준대통령제가 대표적으로 프랑스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뭐 등등 4개의 국가는 의회제형에 가까워요. 그래서 38개 국가 중에 26개 나라가 의회제고 대통령제가 7개, 5개가 준대통령제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4개는 의회제에 가깝고 하나는 대통령제에 가깝다. 비례대표제도 보면 이 38개 국가 가운데 27개 나라가 비례대표제예요. 비례대표제에 독일하고 뉴질랜드도 들어가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엄격하게 분류를 하면 혼합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비례대표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비례대표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국가가 다수대표제고 6개 국가가 혼합 병립형 비례대표제죠. 잘 아시다시피 병립형 비례대표제 가운데 비례대표의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과거 한국요? 박근혜 때. 지금 한국이죠. 지금 한국이 네, 낮아요. 네. 병립형이 반이 있어요. 예. 한국 빼고 일본이 그 다음으로 낮은데 한국은 일본의 절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도 하나로 묶기가 조금 거시기해서 뭔가 다른 걸 고안을 해볼까 생각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어쨌든 그렇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의회제하고 비례대표제를 한 묶음으로 하고 있는 똑같이 갖고 있는 의회제 비례대표제를 가진 국가는 이 38개 국가 가운데 세어보니 20개 국가이고 아까 말씀드린 준대통령제 가운데 의회제형 준대통령제와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는 3나라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합하면 23개 나라 정도가 되는데 이게 전체 OECD 국가 가운데 대략 한 60% 정도가 의회제 비례대표제를 함께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표를 이제 제가 도식을 하나 그려보았는데 이 드위베르제 법칙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다수대표제는 양당제를 양산하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만든다라는 법칙을 이제 드위베르제가 이제 예전에 정식화를 했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보면서 그래서 다수대표제가 양당제 그리고 양당제인 상태에서는 연립정부가 되기 어렵죠. 당연히 단독정부, 정부 구성이 이런 방식을 따르게 되고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니까 당연히 연립정부가 일반화되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이 선거제도 그 다음에 정당제도 정부 구성과 통치 형태, 권력구조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A는 다수결 민주주의 모델인데 뭐 주로 미국식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반대편에 이제 유럽식 합의 민주주의 모델이 있고요. 이 점선이 이제 약간은 예외적이고 조금 그런 부분인데 C는 어떤 나라가 대표적일까요? 의회제와 다수대표제에 기초한 나라는 영국이 대표적이죠. 앵글로색슨 영국, 뭐 호주, 뉴질랜드 정도가 있는데 뉴질랜드는 나중에 선거법을 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D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코스타리카. 예,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 이런 걸 갖고 있죠. 예,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에서 도입 논의가 될 때 이 케이스, 이 D의 모델이 잠깐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왜냐하면 남미에서 워낙 정치 불안정이 심하고 쿠데타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불안정하다 이제 이런 인식이 많아가지고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제는 합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나라 대통령제인데 누가 왜 비례대표제 하려고 그러냐 이런 논리로 이런 모델이 이용이 되었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쨌든 다수결 모델에서 합의 민주주의 모델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책에서 제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는데 그걸 충분히 서술을 못한 게 뭐냐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론인데요. 그래서 저는 통치구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권력구조, 통치구조, 정부 형태 같은 말인데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정치개혁. 그래서 통치구조 개혁의 핵심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구조의 통치구조의 민주화라는 거죠. 단순히 대통령제나 의회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제 하에서도 제가 스펙트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의 권력이 그냥 무소불위의 국회 권력? 이걸 동의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권력구조의 민주화가 왜 중요한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민주화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형식으로 통치구조를 바꾸면 더 민주적인 권력구조가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가 포인트고, 그런 고민 가운데에서 현행 대통령제보다는 의회제에 가까운 형태가 권력구조의 민주화에 더 부합하는 통치 형태다, 이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거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강조하고 싶었고, 이것이 이제 아까 말했던 비례대표제하고 한 묶음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인 기본권의 확보, 뭐 기후위기, 뭐 여러 가지 생태적인 문제식 포함해서 실질적 민주주의와 맞닿을 때, 제출공화국이 만약에 그냥 4년 중임제 개헌한 걸 제출공화국이라 우리가 부를 거냐, 그런 건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아까 왜 박근혜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병립제가 아니거든요. 준연동제잖아요. 예. 그래서 준연동 제가 때문에 실수를 했습니다. OECD 쫙 하면 우리나라만 다르잖아요. 네. 전 세계에 없는 K 일렉션이라고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데, 제가 네. 준연동형제를 싫어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삭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병립형은 박근혜 때 병립형으로서 최골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정말 기형적인 거죠. 준연동이랑 어느 나라가 없는 거니까. 어떻게 뭐 계속 하실까? 5분 정도 쉬었다가 어떻게? 네네네. 그러시죠. 그러면 지금 8시